수많은 경험자들이 입시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우리 아이 어릴 때 뭐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밥 먹으라 해도 밥 안 먹고 책만 읽었어요. 찾으려고 뭐 어디 온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흙간에서 쌓여있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전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도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해서 어린이 책, 좋은 어린이 책 단행본들만 모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서점이 대구에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그 서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씩 꼭 가서 7번씩, 10번씩 갈 때마다 사서 이제 아예 그림책이죠. 사서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애 기분 좋게 또 뭐 햄버거 이런 거 하나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죠. 그 서점이 이제 달서구에 있었던 호시온치라는 서점인데 대구에 서너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망했어요. 인터넷 서점의 공세, 할인 공세, 또 전집의 대유행 이런 것 때문에 다 망하고 없죠.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그 서점 주인이 이제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보고 자기 서점 오는 주인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단골에다가 오랫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개를 제가 그러겠다고 하고 그만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또 강의를 좀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게 벌써 올해로 12년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에도 소문이 나서 저는 뭐 은퇴한 교장선생님도 아니고요. 뭐 학부모 연수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은퇴한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시죠. 와서 잔소리 막 하고 이러죠. 하고 뭐 아니면 뭐 교육이나 상담 뭐 이런 거 관련 전공자들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그런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데모만 했고 대마다 후보받고 유관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써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제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들 애들 공부시키다 보면 심혈관 뚜껑 열리죠. 수학 공부 좀 시키다 보면 막 열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뭐 자로 종아리 때리거나 손바닥 때리다가 아주 뚜껑 열리면 그래요. 문제집 뚜껑 말아가지고 그대로 막 애를 뒷통 때리고 그것도 성의 안 차면 문제집 쓰레기통 처박죠. 온갖 험한 소리 다 해가면서 그리고 서너 시간 후면 제정신 돌아오죠. 제정신 돌아오는데 애는 이제 자러 갈 시간 됐고요. 침대 옆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울면서 우리 딸 엄마 미안해 사랑해 엄마 다시는 안 그렇겠고 그리고 속으로 나는 내일 점심가 꼭 가봐야 되겠고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충동조절장. 정신과적으로는 분노조절장애 뭐 이렇게 참 말하기도 하는데 분노조절장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 번 열린 뚜껑이 닫히지 않는 질병 공통적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머니는 집에 일일이 뭐 CCTV 설치하지 않고도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또 그렇게 해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25 청년이 됐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교환학생 나와서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대. 엄마들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우리 아이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수능에서 전국 약 200선 했어요. 내신이 발내신이라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떨어졌어요. 정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59명을 뽑는데 1차 2배수는 다 힘들었죠. 전국 200등 정도 했으니까 전국 200등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뭐 경영학과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산돼서 지원하니까 당연히 2배수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능으로만 정시에서는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요. 서울대학교가.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갈 때만 해도 내신을 다시 보는 거죠.
이런 얘기 자세하게 엄마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연세대 명학과 4학년자예요. 로스쿨 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걱정하거나 경험한 것을 이미 제가 먼저 경험했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순의 영웅비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청에서 말한 공식적인 제목 주제는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를 시작하기였고, 제가 아이들의 영어는 학습 과목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했듯이 같은 원리로 그렇게 영어를 습득하면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실력이 후퇴하거나 걱정되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를 불렀던 우리 선생님이 저를 또 보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원래 주제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주제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키우려면. 우선 이제 교육청에서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개념 정도 우리가 잡고 가야 되죠. 학습자가 주체가 돼서 학습 활동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을 보고 고상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학년이 학습 과정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학년 맞죠? 저학년 학부모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애들이 잘 자라서 한 중고등학교 좀 갔을 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려면 그러면 저학년 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공부하려고 막 정해진 시간에 막 책상으로 뛰가는 놈은 10만 명이 한 명 있어요. 왜 없어요? 10만 명이 한 명. 같은 학년에 보통 수능을 치면 한 60만 명 치죠. 요즘은 애들이 적어서 55만 명이 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60만 명 쳤는데 그 60만 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다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요. 이런 걸 다 하고요. 그러니까 혹시 어디서 듣고 뭐 옆집에는 뭐 스스로 알아서 한다더라 이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시거든 확인하라니까 확인. 그 말만 듣고요. 괜히 애꿎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 잡고 막 이걸 보고 해요. 엄친아라 가죠 엄마 친구 가죠.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엄마들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우리 애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엄친아죠 엄친아. 잠순회 안에서 유명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잠순회에서 원조예요 원조.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순회 커가는 아이들한 사이트가 생겼는데 그것도 생기기 전부터 저는 잠순회하고 인터넷에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도 물론 잠순회 회원이지만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늘 글도 쓰고요. 제가 이제 우리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에 관한 콘텐츠를 하나 쓰면 책 소개나 리뷰 같은 거 쓰면 잠순에 저한테 원고를 10만원씩 주고 그랬어요. 영어도 학원도 안 다니면서 이제 잠순에 도움을 받아서 이른바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애죠. 어릴 때부터 공부잘한다는 소리 듣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제 시간에 지가 뛰가서 공부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이걸 꼭 명심해야 하고, 우리 애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뛰가는 애들이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성적을 안 내는데도 그런 애가 있다. 그건 엄마가 무서워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막 길들여가지고 막 안 가면 뒤지도 패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몰라. 목숨이 위태로워서 공부하러 뛰가지. 저절로 웬만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거 재생이 안 되네. 가끔 이렇게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나가겠습니다. 뭔가 하면 볼트예요, 볼트. 알죠?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뭐였는가 하면요. 이 두 사람이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거였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봉주가 이길 것 같죠? 에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뭐 종목에 따라 다르다 해서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저 질문을 바꿀게요. 옆집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받아쓰기 완벽하게 하고 우단 다 외우고 다른 평가하면 맨날 100점 맞는 애가 있어요. 우리 애는 안 그래. 장차 누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 것 같아요? 예? 옆집 애죠. 직관적으로 대답해야지 뭘. 한번 봐요. 생긴 거 봐요 벌써. 야는 벌써 턱이 짙게 올라갔죠. 뒤에 관중석 안 보여요. 관중석. 이쪽은 사람이 안 보이잖아. 너무 빨리 뛰어가고. 이거는 뭐 사람 다 보이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볼트라고 대답해야지. 계산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 당연히. 종목에 따라 다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단거리 경주처럼 키우고 있어요. 특히 유아 초등 시기에, 저학년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합을 붙여오는 거죠. 지금 제가 동영상 2개를 이제 이 볼트하고 봉주가 뛰는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종목에 따라서 이기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장거리 경주라면 이봉주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엄마들이 다 이 함정에 빠져 있죠. 지금 단원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구단 잘 배우고 뭐 이런 걸 하면 받아쓰기를 잘 안 틀리면 앞으로 공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자,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자녀교육은 마라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죠. 장거리 경주. 그래서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것이 장차 우리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건 하면요. 수학 공부에서 연산 훈련을 매일 시키는 거, 이런 거죠. 그건 지금 다른 평가에서는 한두 개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학을 질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한 3학년쯤 되면 수학 만든 사람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 한다니까. 이런 상담을 저는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자녀교육은 단거리 경주, 볼트가 뛰는 100m, 200m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동영상에 보면 재생이 안 되는데, 이 세계적인 스프린터가 2011년도에 대구 왔잖아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출발해서 9점을 지렸어요. 남보다 0.00 몇 초 더 빨리 출발하려고 하다가 실격당했어요. 왜? 단거리 경주니까. 단거리에서는 출발이 너무 중요해요. 뛰는 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장거리라면, 마라톤이라면 더군다나 출발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그 부정에 다 서서 뛰어요. 그것도 맨 앞줄에 안 서. 그죠? 수백 명이 같이 출발하니까 그냥 저 한 몇십 미터 뒤에서 출발하기도 하죠. 마라톤이라서 그런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실격할 수 있어, 실격. 너무 초기에 오버페이스 하다가. 실제로 마라톤 준비 같은 걸 보면요. 초반 5km에서 15km 사이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30km 넘어가면 화면에 안 잡혀. 어디 가고 없어요. 왜냐면 마라톤에 다 완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케냐 출신들이 이제 지금 세계 마라톤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 평균 완주 횟수가 7회에서 8회래요. 그러니까, 대회 나가도 다 완주하는 거 아니죠. 오버페이스 조금만 하면 다 실격이에요. 근데 이봉주 선수는 37번 출전해서 35번을 완주했대. 이봉주 선수가 뭐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실한 거죠.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서 웬만한 대회에서 다 완주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국가대표들이 마라톤 나가면 3명이 나가거든요. 이봉주나 뭐 이런 국가대표 이제 우승 후보가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기록이 아주 좋은 신인 유망주가 나가죠. 또 한 명 있는데,
이건 우승할 가능성도 없고 신예도 아니야. 근데 적당한 한 3위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함께 출전해요. 이런 선수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다른 나라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역할. 이걸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해요? 페이스메이커. 영화로도 나왔죠. 그 영화가 흥행이 실패했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우승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2회 전인가 나와서 흥행 실패했죠. 그 페이스메이커들이 주로 10km 지점쯤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기록은 좋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면 따라 뛰죠. 내가 쳐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잘 살펴보니까 옆집에 페이스메이커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아닌데 하면 막 뛰고 있다니까. 그럼 큰일 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내 아이들하고 책을 좋아하게 하는 수업을 해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팀을 짜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수업을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유명한 그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이제 치과잖아요. 이빨 이런 이야기죠. 그 애들 쭉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떤 애는 벌써 유치가 다 빠졌어. 그리고 연구치가 다 났어요. 1학년. 근데 또 어떤 애는요. 아직 유치가 하나도 안 빠졌어. 1학년. 같은 1학년에도요. 이렇게 발육 정도가 달라요. 자, 하물며 인지 능력 어떻게 했어? 근데 이 유치가 아직 하나도 안 빠진 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빠지고 새로 나겠죠.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되는 거라. 근데 지금 요 애가 유치 다 빠지고 연구치 다 났으니까 우리 애도 빨리 벤치 가지고 와서 유치 다 뽑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엄마들이 애들 학습시키는 건 꼭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옆집에 페이스메이커를 보고 내가 흔들려 아이고 이러다 처지겠다 싶어서 옆집 한 대로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자녀교육에서 아이들을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되었을 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5만 거 옆집에 편대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되고요. 다행히 이 동네는 좀 교육적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서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만약 좋은 학원들이 많이 즐비해봐. 내가 안 보내고 못 빼긴다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사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저도 사실은 그런 동네 살았어요.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앞산 밑에 남구 대명동 살았거든요. 대구에서 뭐 교육적으로 좀 좋은 환경 가면 수성구 보고동 아니면 뭐 달서구 월성 지구 뭐 이렇죠. 근데 살면 좋은 학원이 많으니까 막 맨날 간판 보고 이러니까 안 보내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런 게 안 보여야 내가 좀 편하게 살죠. 학원에 어릴 때부터 의존하게 되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갔어요. 피아노 미술도 안 다녔어요. 그러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린 시절에 꼭 해야 될 것은요. 일단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작업. 그리고 영어는 언어로서 여기고 습득하는. 그리고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연산 제가 빠지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전자계산기 들고 이제 수능 친다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시범적으로 그렇게 우리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벌써 SAT 칠 때 계산기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산은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연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연산은 개념을 잡아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수학의 전부는 아니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수학이 1학년 때는요 90% 이상이 연산이에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중학교 가면 약 30% 정도가 연산이에요. 자, 수능을 칠 때 되면 수능 다 쳐봤죠? 정답 보면요 다 2분의 1, 0,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라. 수능 정답에 뭐 복잡하게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리고 또 시간이 철철 남으면 뭐 피아노도 하고 뭐 발레도 하고 엄마는 뭐 이상한 그 관념에 다 사로잡혀서 초등학생 엄마들이 어릴 때 운동 하나쯤은 해줘야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다 뭐 운동하러 보내고 뭐 운동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우리는 운동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아이들 데리고 늘 운동장에 나가면 10분도 안 돼서 우리 애들 도로 도망가요. 집에 가서 책 읽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약하고 막 이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1학년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 때 달리면 항상 6등. 애가 제일 작고 1번이고 2월생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회 때마다 제가 부모 달리기를 하잖아요. 저는 축구를 늘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아빠들보다 훨씬 잘 뛰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1등 한다니까? 그러면 뭐 제가 뛸 때 되면요, 우리 애 반을 지나가면 막 애들이 막 와, 명익이 아빠가 하면서 우악 하고 응원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비누 타가지고 우리 애 반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비누 주고. 왜냐면 아이가 맨날 꼴찌 하니까 좀 용기가 되고 싶어요. 4학년 때 어느 날은 우리 와이프가 또 애들 운동회한테 실내 신고 뛰더라고, 하얀 거.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꼭 운동화를 둥둥한 거 사준 거라. 왜? 애 자라서 발이 커질 거니까. 운동화 딱 맞는 거 신고 뛰어도 꼴찌인데, 실내화 그거 막 한 2cm 정도 남는 거 신고 질질 끌다가 있잖아요. 신발 벗게 돼가지고. 그거 다시 조어가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도는데 애가 막 개면 적어가지고 막, 아이고, 내 참. 그랬는데, 우리가 중학생 되니까, 학교에서 애들하고 6학년 때부터 계속 하던 놀이가 도둑과 경찰 놀이 있어요. 학교에서 막 잡으러 뛰댕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툭 치고 도망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도 열심히 해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반 개주 대표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 성장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나요. 우리 애는 피아노학원도 한도 안 했어요. 우리 애는 피아노학원은 꼭 보내자 하더라고. 자기 소원이래. 난 절대로 못 보낸다 했어.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에 왜 피아노랑 교과목이 없는 거 하면서 그래 고집을 피웠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와이프는 막 애들 음악을 알아야지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막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애 잘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생 되니까요 맨날 귀에 음악 꽂고 있어. 나중에 어디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된대요? 밴드 들어갔어요. 밴드에서 보컬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꼭 피아노 한다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가끔 보면 문자가 오는 이야기인데 신한카드인가 뭐 삼성카드인가 선전하는 데 보면 남자가 피아노 치고요 와이프가 신랑 어깨에 손 얹고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요. 카드 선전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이게 가능해요? 혹시 피아노 치는 신랑이 있다고 칩시다. 피아노 치면서 뭐 하고 있으면 거기서 옆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요? 피아노 확 부사부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꼭 해야 될 것과 그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전략적 사고 습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학습지가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뭐 기적의 계산법 한다고 칩시다. 초식에 막 나눠주고 이러죠. 그래가지고 막 연산연습을 하면서 한 바닥 푸는데 몇 초 걸리는 거 막 재고 이래요. 이게 전형적으로 몇 미터 달리기예요? 100m 달리기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처음에는 애들도 순진해가지고 막 기록 단축하는 재미로 해.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기록이 단축됩니까? 애들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요. 기적예산법, 기판, 뭐 하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한 바닥 문제가 똑같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 어릴 때는 뭐 해야 돼요? 부채물을 가지고 조작하는 경우. 저학년 수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엄마들 현안의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사실 수학 공부도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10시 반 되면 강의를 하는데 그 한 학기마다 그 강의 주제를 정해요. 그래서 수학 공부도 사실 한 학기 동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이건 무슨 평가는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른바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쳐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렇죠? 학교별로 그냥 시험을 치고 내신 성적 내고 이래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다고 만족한 사람들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고3, 고1, 3월 딱 되면요. 첫째 목요일과 둘째 목요일 되면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쳐요. 정식 명칭은 전국 연합 학력평가라고 하죠.
교육청들이 전부 연합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이 똑같이 수험을 치고 그 결과를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발표하죠. 그 시험의 평균 성적들이에요. 위에 표는 3학년이죠, 3학년. 3월 이거 보이겠구나. 고등학교 1학년 2012년도 거예요. 보시면 평균이 몇 점이에요? 이 당시에는 수리 가형, 나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가형이라고 하는 이과로 이제 갈 애들, 나형은 문과로 갈 애들이에요. 물론 예체능계는 나형에 속해 있죠. 수학의 평균 점수 몇 점요? 29.54점이에요. 자, 이과로 가는 애들은 수학을 좀 좋아하겠죠. 평균이 얼마예요? 이게 이해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도 평균이 28점이었어요. 자, 이건요, 고3이에요. 올해 고3. 올해 고3, 작년부터 물수능이라고 하죠, 물수능.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수학 AB형 중에, 여기서 이제 가나형이 아니고 AB형이죠. AB형에서 B형은 이과 애들이 치는 시험. A형은 문과 애들이 치는 시험이에요. 문과 애들이 치는 A형의 평균 점수가 36점이에요. 이과 애들은 좀 높아서 45점이죠. 어머니들 수능 대부분 쳐보셨을 텐데, 저학년 엄마들이면 39세 미만이면 수능 세대죠. 수능을 쳐보셨을 텐데, 실제로 수능 고사장에 가면 한 교실에 30명 앉아서 80분인가 시험을 쳐요. 문제는 딱 30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엎어져 있죠. 시험 칠 때까지 끝까지 문제 푸는 친구는 한두 명 하는 교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나머지 다 빨리 풀고 자나? 그게 아니고요. 해봤죠? 왜 자요? 네, 빨리 찍고 5문제는 또 주관식 단답형이야. 이걸 어떻게 찍어요? 엉뚱한 엄마들은 181일 찍는다. 수능 출제 기관이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을 콘도에 모아가지고 출제 지침을 줘요. 그 중에 5문제의 단답형 문제는 정답이 2자릿수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딱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120이 하면 틀린 거지. 그냥 2자릿수 이하의 자연수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찍으려면 2 찍든지, 10 찍든지, 1 찍든지 이래야 되죠. 하여튼 찍고 자잖아요. 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시간은 철철 남는데, 문제는 길고 막. 이래가지고 다 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저렇게 나올 거야.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저 아이들이 다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하고 이랬어. 근데 결과는 참담하죠. 엄마도 아직 실감이 안 날 거라. 나중에 애들이 커서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 봐요. 그때 되면 딱 실감 나요. 우리 애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애는 중학교 졸업할 때 내신 이런 거 별로 안 해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상 못 받았어요. 근데 여자애들 막 성실한 애들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이래가 다 단상에 올라가서 상 받더라고. 지금 20번 되니까.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갔어요. 담임이 2월달부터 상담하자고 부르더라고, 부모를. 제가 가니까 중학교에서 올라온 학생생활 기록부를 뜯어가지고 이제 대외비잖아요. 뜯어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더라고. 아드님은 내신이 6점 몇 %냐 이렇게 하더라고. 6점 몇 %라 말은 반에서 앞으로 한 3, 4등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데 몹시 기분이 나쁘더라고. 저는 우리 애를 지금 전국 1등 시키려고 공부시키는데 반에서 3, 4등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담임선생님한테 진짜 직접 말했어요. 선생님 1년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애는 길게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장 중학교에서 학교 내신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담임선생님 딱 이야기했죠. 그리고 딱 3월 달에 저는 모의고사를 딱 쳤어요. 같이 전교 10등 안에 듣던 여학생들은 대부분요, 수학에서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를 받았어요. 우리 애는 100점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0.8%. 잘한 게 아니죠. 나중에 실제 수능에서는 0.0 몇 %를 받았어요. 야, 이런 일이 왜 있는가 하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 그냥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성실하면 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보통 단원평가, 단원 끝나면 하고 또 학기 끝나면 기말고사 치고 그러죠. 그 범주에서 치는 시험하고 전국에 있는 60만 명을 줄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급에서 그냥 한 20몇 명 되는 애들 앉혀놓고 그 아이들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가르는 시험하고 60만 명을 똑같은 시험을 쳐서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갈놈, 뭐 중간대학 갈놈, 뭐 지방대학 갈놈, 전문대 갈래 이렇게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60만 명을 변별할 수 있는 난이도를 가진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게 그런 시험이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학급에서 20몇 명이 쳐서 그냥 상위권 정도 하는 준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와요. 애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묻잖아요. 수학에 대한 느낌을 물어요. 그럴 때 애들에게서 떠오르는 대답이 전부 이런 거죠. 아이, 여기는 마귀 할멈 같은 엄마 얼굴 이건 없네. 제가 실제로 상담해보면요. 수학 시험 문제 딱 받는 순간 화난 엄마 얼굴이 떠오르게.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 보인다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이 머리가 왜 휑해지는 거 있잖아요. 멘붕이, 요즘 말로 애들 말 멘붕되는 거. 두려운 거죠. 엄마 화나는 게. 그런 저는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수학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제가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고3 현실로부터 해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포자 시험. 대학 입시를 수포자 입시 이렇게 부르죠. 상위권 애들 빼놓고는 그것도 아주 상위권, 일반적인 상위권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상위권을 빼놓고는 대부분 수학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서 수학을 가지고는 변별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하위권이라는. 이 그림이 마치 동화책,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애벌레들이 저 꼭대기 올라가면 뭔가 있을 줄 알고 계속 막 서로 애벌레들 짓밟고 막 올라가요. 구름 위까지. 그런 동화책이 있거든요. 서로 짓밟고 올라가면 지금 나중에 꼭대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왜? 지금까지 개고생하면서 올라온 이 꼭대기.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애벌레들은요, 그 위에 구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근데 밑에서는 모르니까 계속 막 밟고 올라오는 거죠. 그 힘센 놈은 결국 올라가요. 중간에 다 밟히고 막 여자 애벌레 다 밟히고 막 센 남자 애벌레들 올라가고 있죠. 이거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애벌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나방되고요. 꽃이 치고 실 뽑고 이러다 보면 나비가 되거든요. 나비가 돼서 날라 올라가면 구름 위가 뭐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게 꽃들에게 희망을 위한 그 유명한 이 어른용 동화책, 그림책인데. 사실은 이건 많이 봐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국민의 5%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에 오다가 수학을 포기해요. 진짜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수학자, 우리 한양대학교에 수학과에서 지금 있다고 은퇴하신 김용훈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강연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의 5%가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수학에서 탈락합니다. 점점 탈락하는 비중이 높은 거죠.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오면 이제 약분과 뭐 통분 이런 거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약수, 뭐 분수에 나눴어요. 이런 거 하면 다 맹공되고 그러면서 줄줄 탈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고 있냐? 그렇지 않죠. 중학교 때 다 학원 다니고 학원 가면 다 선행학습 나오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보시면 공부량을 비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새가 빠지게 하는 수학 공부 양이 이 표에서는 한 칸밖에 안 돼요. 한 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등학교 수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6년 동안 한 게 한 칸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전부 한 모아봐요. 교과서에 보면 개념은 박스 처리되어 있죠. 익힘책에도 개념이 좀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중복된 것도 있지만 교과서와 익힘책을 함께 합해서 중복된 거 빼고 박스 처리된 것 그거만 다 모아보면요 얼마 안 돼요. 보통 개념 노트 이제 열심히 이제 수학 공부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개념 노트를 만들잖아요.
아이들 직접 쓰기는 어린 나이니까 엄마들이 그 복사해가지고 교과서나 일진칙을 복사해가지고 그 노트에 다 붙여요. 한 페이지에 한 개념씩. 아니면 뭐 한 단원에 몇 개의 개념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모아보면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수학 공부한 것이 딱 개념이 딱 잡히죠. 초등학교 3학년 같으면 첫 단원이 곱셈이죠. 곱셈하는 방식을 박스에 딱 처리하고 있어요. 뭐 곱셈이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눗셈인데 나눗셈 보면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 박스 처리되어 있어요. 그건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스킬이죠, 스킬. 연산하는 스킬. 그리고 원에 가면 이제 제대로 된 개념이 나와요. 원 딱 박스 해가지고 중심, 지름, 반지름의 개념이 딱 나와요. 원에는 한 개밖에 없어, 박스가. 그죠? 그러니까 한 단원에 개념이 얼마 없다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애들이 수학 공부 잘하죠. 근데 아이들 보면요, 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삼각형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게 잘 없어요. 4학년에 가면 이제 다각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다각형이 뭐냐고 물으면 수학적으로 제대로 대답하는 애들이 없어요. 어머니 대답하겠어요? 다각형. 아니면 그 다각형 치우고 삼각형. 모르겠죠? 삼각형 뭘 삼각형이라고 해요? 네, 모를 줄 알았어요. 삼각형이니까 각이 3개의 도형 할 거라 전부 다. 아니면 꼭지점이 3개의 도형. 저번에 복잡한 변이 3개고 꼭지점 3개고 각이 3개고. 그러니까 이게 덜 수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각형의 정의를 알면 삼각형, 사각형 다 할 수 있어요. 정의가 뭔가면요,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아주 간단하죠? 3개의 선분으로만 둘러싸이면 저절로 각이 3개고 꼭지점 3개예요. 사각형은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거 선분이란 말이 뭔가 하면, 선분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네, 이건 좀 안 해요. 선분은 뭔가 하면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등선. 가장 짧은 선이죠, 고등선이에요. 이게 선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죠, 직선. 그죠? 점과 점 사이에 딱 끊어져 있는, 직선은 연장된 거지만, 그래서 이걸 선분이라고 하죠. 이런 선분으로 딱 둘러싸이면 저절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고. 많은 아이들이 이런 개념을 잘 익히지 않고 대부분 숫자만 보면 막 불나방처럼 덤비더라고요. 계산하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사교육을 받고 학원에 다니다 보면 숫자를 보면 불나방처럼 덤비면서 숫자를 짜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지랄하든지 해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해보는 거죠. 이걸 안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의 수학 공부량은 정말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엄마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애를 쪼아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처럼 당근이 경제라고 생각하니까 막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강의를 오래 들은 엄마들 아이들 맡아가지고 뭐학년 수학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 매일 조금씩 한 20분씩 하면 얼마 전에 한 2달쯤 하니까 한 학기 끝나요. 한 학기 끝나요. 나머지 2달은 뭐예요?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 공부량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봐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내 하는 게 한 칸인데 고등학교 가서 이과를 갈 경우에 19칸. 고등학교 가면 공부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공부 시간의 60% 이상은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 공부 한 20, 30% 하고 기타 과목 나머지하고 이렇게 이게 현실이죠, 현실.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뭐 배짱 편하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너무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고요. 정말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면 좀 쉬게 해요. 엄마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미 수학에 질린 애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엄마들이 불안해갖고 미래를 못 떨치고 막 애 죽기나 말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힘들어하고 막 고전하고 엄마가 수학 공부 시키면 멘붕되는 아이들은 쉬게 하면 쉬게. 한 2년 푹 쉬고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잊은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될 거예요. 실제로 장순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정신 딱 차려서 한 달만 딱 하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까지 개념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거나 양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수학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죠.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양도 그렇지만 난이도도 초등학교 때 난이도에 비하면 고등학교 가면 뭐 하늘을 찌르죠. 다 해봐서 뭐 어머니도 고등학교 다 다녀봤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그 난이도 높은 개념이나 문제들이 나올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초등 저학년 때 그 내공을 기르는 거야. 내공을 기르면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 잘하려고 해도 책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좋아해야 돼요. 문장제 문제만 나오면 멘붕 되어야 돼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지금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얘는 여름방학 때 푸르넥 공부방 가서 2학기 선행 학습을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얘는 숫자만 보면 진짜 아까 말했는데 불나방처럼 날아들어서 총알치 해결해요. 그리고 무심한보다 더 잘해. 그런데 문제에 한글이 한 줄 이상 섞여 있으면 포기해버린 거야. 무조건 나눠요. 단원이 나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숫자가 3개 나온다? 한 번은 나누고 한 번은 곱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뭐 3개 사는데 300원 들었다. 그러면 같은 빵을 20개 사려면 얼마 들까? 이걸 하죠. 이건 너무 쉬워서 암산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정상적으로는 빵을 3개 사는데 300원 들었으니까 300 나누기 3을 해서 한 개의 빵값을 구해야 돼요. 그죠? 한 개의 빵값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0을 해야 20개의 빵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단원이 나머지이라고 3개의 숫자를 다 나눠 보더라. 그러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안 읽어보고 문제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수능 쳐봤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길고 막 이렇죠. 그걸 잘 이해하려면 책 읽기를 잘해야 돼요. 수학 공부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책은. 당장 뭐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무슨 책 읽기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은 또 학교 교과가 좀 바뀌어가지고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장제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각 단원 앞에도 뭐 황당한 뭐 스토리 만들려고 막 6페이지나 하래가지고 단원마다 6페이지씩 이상한 그림 막 주고 있죠. 애들 그거 미치라 해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대충 넘어가. 그죠? 반대로 연산의 비중은 학년이 높아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표예요. 초1 때는 90% 연산인데 중학교 오면 30% 정도고 고등학교 오면 연산은 거의 없죠. 실제 수능에서도 30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2점짜리 문제가 3문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점짜리 아니면 4점짜리죠. 그러니까 뭐 연산 가지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요. 아까 이빨 빠진 이야기 했죠. 연산 어떤 애는 굉장히 빨리 국어단을 다 소화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인지 능력이 천천히 발달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되는 애들이 있죠. 저학년은 특히 그래요. 저학년 때는 한 달이 무섭다니까. 우리 2월생인데요. 그래서 그 전에 3월부터 12월생하고 같이 수업을 했잖아요. 그 전에 3월생 보니까 누나 같다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2월생인데 애기 같고. 그렇죠. 생활하는 거나 태도도 그렇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차이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인 경우에 그런 걸 고려하는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엄마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산이 수학의 기본이긴 하지만 그게 수학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집을 풀리지 말라고. 9번이에요. 대부분의 학교가 다 이래요. 기탄도 그렇고요. 엄마들 또 돈 절약 한다고 기타는 시내나 사와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요즘도 기탄에서 학습지를 만들더만. 또 일본에서 수입해둔 기적의 계산법 하고 막 있잖아요. 초식에 나눠주면 고맙다 하고. 저학년 때는 절대 이렇게 수학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장기적으로 아이들 키워야 되는 특히 수학 영역에서는 연산을 일단 안 질리게 해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질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유아 시기 유치원 다니면서 다 배웠을 거라 유아 시기나 초등 저학년 시기는 주로 우뇌가 발달해 있는 시기죠. 애들이 우뇌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수학 영역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물을 가지고 조작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질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죠. 예를 들면 뭐 샘샘 피자 놀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놀이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작은 저런 수준의 연산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임. 쌓기나무는 나중에 6학년 교과서에도 나와요. 6학년 2학기 첫 단원이 쌓기나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쌓기나무 개수까지 알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부처를 가지고 쌓아보고 이래야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이게 유아교육에서 말하는 공간지각력 이런 것들을 어린 시기에 이렇게 발달시켜주는 거죠.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래서 저학년 들어가면 전부 부처물 가지고 조작하죠. 옛날에 우리 보고는 막 바둑알 가지고 오라 하고요. 아니면 나뭇가지 꺾고 오라 하고요. 성냥개비 가지고 오라 하고 이랬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타일들이 많이 있고 또 교과서 뒤에 두꺼운 부록이 많이 붙어 있죠. 이 부록을 가지고 뜯어가지고 작업해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죠. 구체물을 가지고 실생활에서도 하지만 이게 뭐 이게 지오보드라고 하죠. 지오보드 다 알아요. 근데 고무줄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하면서 대구 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은 창의력 증진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대구 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그리고 한 학교에 대표 한 명씩을 보내라 했거든요. 우리 애는 다행히 한 학년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새 학급 있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우리 애가 그 학교 대표를 뽑혔어요. 그러니까 대구 교대 가가지고 시험을 치게 됐어요. 창의력 경진대회. 그때 대구 시내 초등학생들이 190개 학교가 있었는데 190명이 온 거죠. 거기에는 내노라는 애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어디에 모일게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초등 사사과정이 있어요. 5학년 6학년. 거기 가면 날고 걔네 다 모여있죠. 고등 수준 애들이 교대 영재교육원에 있어요. 우리 애 때는 교대 영재교육원 없었고요. 그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생겼죠. 그러니까 창의 경진대를 한다니까 그 날고 걔네들 다 왔어요. 우리 애는 아무도 안 다닌 애거든. 근데 저 경진대를 나갔잖아요. 그때 나온 문제 8문제 중에 한 문제가 저거였어요. 지오보드에 못을 딱 박았는데 저기 돌기죠. 돌기 그죠? 돌기에 돌기 간의 간격을 1일이라고 하고 9개를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하나의 돌기를 중앙에 한 칸 위에 딱 박아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9개를 이렇게 나란히 정사각형 모양으로 박아놓고 한 개는 가장 가운데 1 높이로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닌 거죠. 문제는 그 위에 있는 한 개의 돌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여기다가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도록 삼각형 그 넓이는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삼각형 넓이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밑변이 2, 높이가 2라야 되죠. 곱하기 2에서 나누기 2 하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이걸 고무줄을 최대한 많이 걸어보라는 게 문제예요. 저는 아무리 그 돌기 10개를 쳐다봐도 한 9개 거니까 잘 못 걸었다고. 근데 우리 애는 15개 걸었대요. 뭐에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리는 거야. 과학 영역에서 2문제, 수학 영역에서 2문제, 그죠? 읽기 영역에서 2문제. 읽기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은행나무가 느티나무인가 뭐 하여튼 관한 지문을 길게 주고 이 느티나무가 은행나무나 은행나무가 그죠?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수억 년 동안 멸종하지 않고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라. 거기에 대한 과학적 지문들을 쭉 주고 네가 생각하기에 이 은행나무가 왜 아직까지 멸종하고 있지 않은지 이 지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합리적인 그 이유를 논거를 많이 쓰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이런 문제도 8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그거 갔다 와서 발표를 기다려요. 저는 기대도 안 했죠. 저는 길게 봤기 때문에 아이들 뭐 일찍 영재교육 번호가 하려면 엄마들이 막 쪼아붙여야 되잖아요.
수성구에 있는 뭐 시원대 학원이나 이런 데 가야 되고 뭐. 근데 있잖아요. 진짜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게 되잖아요. 1등은 우리 아닙니까? 1등은. 경북대학교 영재경원인데 다 왔는데. 그때 원회 중에요. 그 우리 아이 또래에서 대구에서 가장 우수한 수학과학에서 가장 우수한 애였어요. 제가 이름도 지금 알아. 노희수라는 친구인데 저 달서구 도원중학교 갔어요. 그 당시 얘가 도원초등학교 다녔거든. 경북대학교 영재경원에서 가장 뛰어나고. 얘는 나중에 도원중학교 졸업하고 저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거기 가서 2년 만에 프리스턴 갔어요. 그런 애가 출전했다니까. 근데 우리 애가 어떻게 1등 해요? 결과가 발표했는데 그 친구가 2등을 했어요. 2등 3등인가? 은메달 받았어요. 노이수는 친구가. 1등은 누가 했는지 몰라서 금메달 1명, 은메달 3명, 동메달 5명. 근데 우리 애가 5등을 했어요. 그리고 동메달 받았잖아. 지금도 가문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는 것이 수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책 읽기 그리고 이런 교구를 많이 가지고 노는 것이 아이들이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런 적이 전혀 없다 했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안 다니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고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패턴 블럭이라고 하죠. 7개놀이 다 아시죠? 7개놀이 이런 게 동서양을 망명하고 아주 좋은 수학 교육, 교구죠, 교구. 요즘은 이걸 전부 상업화해가지고 이제 워크시트 같은 거 주잖아요. 사면 워크시트 따라 나오죠. 근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인터넷 검색하면 그 워크시트가 많아요. 7개놀 가지고 저 정사각형만 만드는 게 아니고 워크시트가 주는 모형 그걸 그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보통 방학 때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봐요. 가족들이 7개놀을 몇 개 사가지고 워크시트를 프린트한 다음에 거기서 제시된 대로 저 7가지 저 평면 도형을 옮겨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 찍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책으로 재본하면 겨울방학 과제물로서는 아주 우수한 과제물이에요. 그래서 잠순의 엄마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과제물로 학교 제출하면 과제목 최우수상을 따놓은 거죠. 이게 7개놀이가 저학년 때 평면 도형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감이에요. 이거 뭐 펜터미너 다 아시죠? 뒤집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고학년이 되면 7개놀이의 고학년 버전이 소마큐브죠. 고학년 중학생. 이건요, 이렇게 이런 각각 다른 7가지 조각들로 정육면체를 만들어 놨어요. 통에 담아놨어요. 저걸 확 쏟아버리면 다시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담는데 밤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쏟아놓고 한번 담아보라고 하니까 우리 장모님 20분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했죠. 이게 노인 치매 예방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소마큐브도 마찬가지로 워크시트 같은 걸 이렇게 사면 주는데 그 인터넷에 찾으면 또 여러 다양한 워크시트도 있어요. 그걸 프린트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이하고 방학 때마다 소마큐브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모양에다가 거기다 자기 표시를 하는 거야. 그 경쟁도 한번 했어요. 우리 애가 자기가 그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동그라미 살짝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꽃표, 엄마는 세모 이렇게 해서 저런 게 이제 입체적인 공간 지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죠. 소마큐브는 전설적인 굉장히 유명한 수학 교구 중에 하나예요. 그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 이런 거 살아놓는 게 좋죠. 7개월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습관적으로 가지고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명 하노이 탑이라고. 영화 혹성 탈출 보면요. 과학자들이 유언인들을, 유언인이, 그 고릴라 뭐 이런 데는 침팬지인가? 그 훈련시키잖아요. 그 가둬놓고. 근데 나중에 인간들이 탈출해가지고 인간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게 혹성 탈출인데, 거기 보면 과학자들이 고릴라, 침팬지들의 지능을 연구하고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영화에 보면 실제로 등장한다니까. 어떤 침팬지가 이게
이걸요, 이게 옮기는 걸 해. 척척척척. 이게 뭔가 하면요, 9개의 원이 있죠. 구멍 뚫히고 여기 꽂혀 있잖아요. 그걸 차례대로 빼서 제일 끝으로 옮기는 게임이에요. 원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원이 작은 원을 위로 오면 안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잘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항상 큰 원 위에 작은 원이 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9개를 다 옮기면 끝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전설적인 수학 교구죠.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그래서 애들 처음 할 때는, 어린애들 처음 할 때는 저학년들은 뭐 3개 가지고 하죠, 3개. 좀 더 크면 5개로 하고. 나중에 9개로 가지고 해보는 거니까 어떤 일정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잠순에서 불멸의 히트 작품 크리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엄마한테 무료 강의를 해왔는데 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수학 교구를 추천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욕 덜 먹은 수학 교구가 클리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서울에 코엑스 가면요 1년에 꼭 가을 되면 유아교육 박람회를 해요. 코엑스에서. 그러면 뭐 모든 뭐 이렇게 교구 생산업자들이 거기다 다 출품하죠. 부스를 만들고 그 유아교육 박람회에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잠순이 엄마가 거기를 들렀다가 이 클리코라는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로 괜찮다 싶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잠순에 올렸잖아요. 딱 보니까 잠순의 엄마들은 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바로 선착순 쫓아가가지고 그해 그 부스에 저 클리코 동이 났어요. 아주 이름 없는 어떤 수입업자가 대만에서 수입해왔어요. 이게 점점 이제 개량되고 발전해가지고 우리 아이 때는 뭐 850조각, 클리코 850, 900, 이런 900조각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2120 해가지고 2120조각. 이 클리코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평면 등 입체 등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뭐 난리죠. 그래서 적어도 수학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시면 클리코 정도는 집에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아빠 꼬셔가지고 같이 놀게 하고 아이들은 처음에 저학년 때는 클리코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고 뭐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형들 노는 걸 보면 점점 입체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죠. 지오픽스는 이 클리코하고 비슷한 건데 어디서 만들었더라? 저걸 송신대에서 만들었나? 하여튼 국산이죠, 국산. 이건 좀 아크릴로 된 약간 투명한.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제가 다니는 교회 후배들, 강의 듣는 엄마들, 잠순이 엄마들에게 항상 클리코를 추천해요. 그리고 저걸 조작해보는 작업들을 하기로. 제가 지금 2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들 학습자로 키우는 데 있어서 수학 영역에서 초등 저학년이 지금 뭘 하면 좋을까? 첫째 뭐라고 했어요? 저 봐라. 첫째 내가 연산으로 질리게 하지 말고 했는데 번호까지 1 달아가지고 했는데 뭐 체육이야. 체육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 구체물과 교구로 재미있게 놀 것. 이게 수학교육의 정신이에요. 이게 좀 이제 어렵고 사고력을 키우는. 엄마들 이거 러시아어 많이 알죠? 러시아어도요. 대구에서 제가 제일 일찍 이걸 보급했어요, 사실. 제가 강의를 하던 호시오치라는 곳에서 일부러 내가 그 호시오치 사장님 꼬셔가지고 이건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구니까 좀 사다가 팔아라 했어요. 원래 책 파는 서점인데. 그래가지고 저런 외부 유명한 창의적인 장난감들을 수입해서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뿌리와 나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다 연락해가지고 진짜 대구에 이거 러시아어 많이 팔았죠.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많이 나와요. 스마트폰 어플도 샘플로 몇 개 나오고 공짜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결제하면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어플도 많이 이게 러시아어예요. 대표적인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주차장에 차가 빡빡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자기 차를 빼내는 거죠. 어떤 놈은 성질 급하니까 차를 드러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차를 운전해가지고 칸을 공간을 만든 다음에 빼내는 일을 풀리는데 이런 카드가 있고 카드의 번호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차 몇 대 없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주차장. 그린바이크나 세이프 바이 세이프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장난감이에요. 뭐 이런 거 많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 넓게 말하면 보드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이들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애들 뭐 옛날에는 뭐 사다리 게임 이런 거 했죠.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연산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뱀사다리 게임 이런 것도 하고. 또 좀 더 큰 애들은 뭐 모노폴리, 영어 교육에서 이거 많이 하죠. 모노폴리 영어판 구해가지고. 이건 저학년한테는 좀 그렇고요. 고학년이 되면. 이 루미큐브 이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보드게임 가운데 가장 재밌는 거죠. 인간이 만든 게임 가운데 가장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위가 바둑이에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어.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기사들이 바둑을 뒀지만 아직도 똑같은 판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둑. 2위가 뭐예요? 마작이죠, 마작. 카드로 하는 게임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아빠들이 많이 하는 거. 훌라라는 게임 있어요. 훌라 들어봤어요? 재미로 말하면 훌라가 제일 재밌죠. 돈 낭비를 하려면 포카를 하든지 뭐 해야 되지만. 그 훌라의 어린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미큐브. 진짜 재밌어요. 자기가 받은 이 타일을 다 털어내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루미큐브 3개 되어 있을 정도로. 이런 건 이제 학년이 좀 높아서 해야 되죠. 물론 아이들 2학년, 3학년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연구소 온 애들은요, 공부하러 안 오고 이 보드게임 하러 와요. 어찌하든지 공부는 적게 하고 보드게임 하면서 친구들 놀고 싶어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학년이니까 아주 질 좋은 수학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놀아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수학 그림책을 두 종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수학 짜이면서 그림책 작가 안노미 스마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주로 이 그림책 작업에 개입했는데, 우리 아이 키울 때는 저는 이걸로 했어요. 한림 출판사에서 나온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이 시리즈가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해서 놀이 수학, 개념 수학, 논리 수학 이렇게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죠. 우리 애 때는 여기에 책에 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림밖에 없어요. 근데 저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 개념을 잡아주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요, 이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거 하나 그려놨어. 그림책이고. 그리고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고, 각각의 창문에 동물들이 한 마리씩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어떤 수업을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5층 정도 되고, 길이는 더 길게서 한 7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아래에서 2칸, 오른쪽에서 5칸째는 무슨 동물이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오른쪽, 왼쪽 개념을 이제 일단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래에서 2칸,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5칸과 아래에서 2칸을 딱 손가락으로 따라가면 일치하는 좌표가 나오죠. 거기 가니까, 예를 들면,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어. 이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럼 위에서 셋째 칸, 왼쪽에서 둘째 칸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좌표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놀이 같지만 장기적으로 수학에서 X축과 Y축, 이 좌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그림책을 잘 활용하시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여기 이 세 권 실제 논리 수학 같은 건요, 고학년들도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세트,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 애 좀 키우고 나니까 나중에 여기서 비룡소에서 유명한 5권의 책이 나왔어요. 맨 저자 중에 일본의 안노미 스마사라는 분이 참여한 책인데, 이 책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 글도 있고 이래가 엄마들이 이해가 쉽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보는 작업이죠. 이런 수학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놀아보는 작업. 또익하면 엄마들이 전집 생각하죠. 수학동화. 웅진에서 나온 수학동화 전집, 뭐 교원에서 나온 수학동화 전집, 꼭 이런 거 생각하죠. 절대 전집 사면 안 돼요. 이미 다 사놨는데 할 수 없지만.
애들 대부분 책을 안 읽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릴 때 엄마들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동네 언니한테 고생해가지고 전집 막 사재기 하죠. 0세부터 1세까지는 자연관찰, 1세에서 2세까지는 뭐 3세에서 4세까지 인물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위인전들이 인물 이야기 5세, 6세까지 뭐 사회탐구, 과학탐구 해갖고 사재해놓고 인테리어를 해놨죠. 근데 애들은 인테리어인 줄 알고 안 읽어. 혹시 진짜 마음이 가는 애들은 가끔씩 읽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전집도 우리 애들은 지식을 주입해요. 지식 중심 체질을 하니까 나중에 되면 동화책 읽기가 시시해져요. 사실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어야 되죠. 자기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치과에서 도도 선생님 읽으면 지가 이빨 빠진 이야기, 지가 치과에 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내 이야기네 이런 마음으로 저절로 읽게 되죠. 그러니까 체육의 핵심은 원래 문학이죠. 문학의 어린이 버전. 그러니까 그림책, 옛이야기, 그 다음에 글밥 있는, 글줄 있는 동화책 이렇게 책 읽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사회나 과학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면 사회나 과학이 자연스럽게 거기 녹아있어요. 노골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책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옛날에는요, 학력고사 시대에는 암기형 천재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식정보사회라고 해서 웬만한 지식은 인터넷에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중심의 책을 하면 대부분 책을 읽기가 어려워지고 또 아이들 성장함에 따라서 좋은 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집은 웬만한 저는 엄마들 그래도 전집 중에 좋은 거 있잖아요. 하도 찌랄 사가지고 저 같이 일하는 엄마도 자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연구소를 열면서 이제 제 주변에 잠수에 같이 했던 분들이나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이렇게 제 강의 듣고 좋은 책을 사놨다가 애들 크고 나니까 전부 저한테 기증을 했어요. 제가 몇천 권을 기증받았는데 그 중에 학습 만화니 뭐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전집 다 버리는데 엄마들이 막 난리더라고. 이건 비싼 건데요. 뭐 하니까 웅진 비주얼 백과 하더라고. 그거 뭐 100만이 넘는다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그 시리즈를 사전 시리즈를 그대로 저작권료사가 꺼내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3집 버리다가 나머지 한 집은 내가 혹시 싶어가지고 엄마들이 사복하니까 안 버리고 놔뒀어요. 근데 딱 한 명이 거기 손 가더라고. 딱 한 명. 어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만은 자동차 매니아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관한 책만 찾다가 거기 보니까 뭐 자동차에 관한 백과사전이 하나 있거든. 그리고 걔 혼자 한번 딱 보고 말았어. 아무도 안 말아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시면 수많은 전집들이 있을 텐데 애들이 안 보잖아요. 언젠가는 보겠지. 하고 있는 동안 애들 다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중고나라 갖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어린 책으로 바꿔야 돼요. 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산으로 질리게 하지 말 것, 부채물과 퍼즐 같은 것으로 재미있게 놀 것. 3번째는 수학 관련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잘 활용하는 것. 4번째가 뭐냐면 교과서와 익힘책을 소중하게 여길 것. 이놈이 어떻게 이제 학원에 가도요 다 문제집 가지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들이 다 편하게 문제집 사서 풀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교재가 뭐예요? 교과서예요. 근데 엄마들이 교과서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반드시 수학 교과서 여분을 사야 돼요. 익힘책과 함께.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2학년이라면 1학년 교과서와 3학년 교과서 정도 있어야 되죠. 좀 더 적극적이라면 6학년 전 과정의 교과서가 다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나누시면 언제 배우는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건요, 교과서를 가지고 자기도 학습을 연습하는 거예요. 요즘 교과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하면, 항상 어떤 한 개념을 익히는데 딱 2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 2페이지죠. 처음에 생각력이라고 해서 그림과 함께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활동 1. 교과서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꺼벅꺼벅하네. 아니, 교과서를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활동 1 해요.
그럼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깨달아요. 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해보시오 하면서 딱 있어요. 말해보시오에서 애들 다 멘붕 오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필과 종이로 계산하는 데는 전부 익숙해져 있지만 말해보시오 하면 뭘 말해야 될지 몰라. 그때 또 풀긴 푼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작업. 아까 말했죠. 다학형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짚어야 되죠. 이런 거. 문제를 많이 맞추냐 적게 맞추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말은 정답이냐 아니냐에 주목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답이냐 아니냐보다 어떻게 그 정답을 도출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니 이거죠. 옛날에 7차 교육과정 수학교과서 집필한 대정수 교수라고 서울여대 교수 있잖아요. 이분이 전국을 돌면서 강의 많이 했죠. 삐에로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이 양반이 항상 강조한 게 뭐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답이 맞냐 아니냐에 주목해가지고 답 맞으면 동그라미 벌겋게 치고 막 틀리면 팍 꺾고 막 그게 아니에요. 답이 맞았더라도 생각하는 과정이 엉터리일 수 있고 답이 틀렸더라도 생각하는 과정이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으로 옮겨서는 과정이 틀렸더라도 10점 만점 같으면 8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훈련을 이제 어릴 때부터 교과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짜다라 큰 문제집 필요 없고요. 교과서가 익힘체. 물론 이제 교과서 익힘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문제의 양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한 권 정도의 서브 문제집 정도 있으면 되긴 하는데, 그러나 교과서의 개념을 익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수학 공부에서 60%는 개념 확인, 개념 공부. 그리고 30%는 이 개념을 확인하는 연습이에요. 남은 10%는 실전이죠, 실전. 근데 초등 때는 실전 필요 없어요. 요즘 뭐 기말고사 칠 때쯤 돼서 조금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잠수에서는 보통 어떻게 아이들의 이제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거죠. 성취 정도가 기본과정, 응용과정 해서 4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시마 플러스 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평가에서 늘 100점 맞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렇다, 수학적 재능이 있다 이런 애들은 학교 교과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사실. 학교 교과서는 방학 때 한번 훑어주면 되고, 학기 중에는 또 해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3, 4단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집을 꾸준히 해결하는 훈련, 이걸 하면 되죠. 근데 보통은 단원평가를 쳤는데 80점 미만이다. 이런 아이들은 기본과정이라고 해서 수학 공부를, 자기 나이의 수학 공부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잘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적절한 교재를 잘 찾아야 되죠. 교과서로 개념을 익히게 하고 그걸 돕는 작업도 좀 쉬운 교재로, 아니면 아래 학년의 교과서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의 발육을 고려해서 1, 2학년군, 3, 4학년군 이렇게 묶어놓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1학년이라도 연구치가 다 난 애도 있고 유치가 하나도 안 빠진 애도 있고 이래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꼭 우리 아이가 옆집 애하고 같은 속도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장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천천히 해나가고, 이 아이가 어느 날 커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자들의 세계관은요, 초등학교 때 힘센 놈들이 짱하죠, 짱. 근데요, 그거 믿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사춘기가 딱 되면서 지금보다 작아가지고 맨날 지한테 맞던 애가 갑자기 커.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큰 애도요, 어릴 때 지가 약했다는 기억 때문에 실제로는 지보다 약하고 덜 자란 애한테 못 앵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요, 역전이 짱이 바뀐다니까. 옛날에 짱이던 애가 불력의 꼬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영화 많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죽는 애들 있다니까. 어떤 영화 보면. 친구 말고요. 바람이라는 영화 있는데, 이게 독립영화라 가지고 흥행은 크게 안 했어요. 바람이라는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출품된데 옛날에 몇 년, 2, 3년 전에.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지가 이거 짱노릇 하는 놈이 고등학교 가서 역전됐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든다가 결국 죽잖아요. 뭐 이런 영화도 있거든. 뭐, 느와르 영화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좀 기다리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 나중에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포텐이 터져서 역전이 확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 시기에 너무 고무줄로 계속 당기면 어떻게 돼요? 탄력 이상으로 당기면 결국 끊어져 버려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당겨가지고 수학이 질리게 하는 거죠. 수학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발육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집하고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엄마들 비교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제가 하나 방법을 봐요. 비교는 항상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항상 성장하고 있어요. 기특하죠. 저는 이걸 제 스승부터 배우고 나서 그죠? 아이를 볼 때마다 상승고 기특하고 장하고 지금 우리가 25인데도요. 여러분들 저한테 카톡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장하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시죠? 우리 애는요 돈이 필요하면 항상 엄마한테 카톡 해요. 근데 위로가 필요하면 항상 저한테 카톡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로스쿨 준비한다고 했죠. 내년에 로스쿨 가려고 이번에 여름에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에 관한 시험을 2가지를 쳤어요. 로스쿨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학점, 영어 공인 성적, 그리고 그 법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리트라고 하는 시험 3가지가 있어요. 학점은 뭐 지금 학교 다니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 영어를 이제 애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잠수를 하고 그다음부터 놀았거든요. 또 할 게 없어 이제.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입시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단어 배우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애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때는 완전 헛짓했다 하더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죠. 어머니도 정말 잘 들으면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잠수행을 했어요. 그 수능 만점 맞았죠. 수능 만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수능 만점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아이는 대학 들어갔어요. 군대 갔다 오고 교환학생 갔다 오고 해서 5년을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조금 정신 차려서 이제 지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시기가 없다. 저 갔다 오면 내가 위에 제가 지금 40분까지 끝내야겠네. 큰일 났네. 12분. 우리가 이번에 토익을 쳤어요. 5년 놀고 토익 쳤는데 960점 받았거든요. 한 달 먹고 만점이라는 뜻이죠. 990점. 이 잠수는 영어가, 엄마표 영어가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후퇴가 없어요. 우리말을 모국어처럼 습득하면 계속 발전하는 거죠. 법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을 쳤는데요. 원래 로스쿨 가려고 하는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우리 애는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지난길에 한 쳐봤어요. 7,500명 중에 우리가 120등 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50명.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이 120명씩 정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가 80명인가. 이 5개를 메이저 로스쿨이라고 하죠. 그러더니 애가 갑자기 저한테 카톡 해가지고 아빠 나 법학이 적성이 있나 봐. 그 전까지 뭘 한 줄 알아요?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살래 하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에서 네가 보내라 하고 막 세계에서 그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세계에 딱 2군데 있어요. 호주에 하나 있고 미국의 서부에 가면 포틀랜드라는 도시에 하나 있어요. 오레곤주 포틀랜드. 근데 거기다 원서를 낸 애가 세계학에 가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얘가 다시 꿈을 바꿨죠. 그러면 여행은 똑같으니까 나는 항공사 승무원 하겠다 하면서. 그래, 파일럿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항공사 승무원 하니까 좀 그렇다 했는데, 땅콩 해양 사건이 딱 터졌어요. 사무장이 막 개방신 당하는 거 보면서 애가 꿈을 딱 접더라고. 아, 사무장이 저런 걸 그럴까. 그리고 이제 애가 뭐 합격하고 방황하다가, 저는 항상 로스쿨 가라고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법대를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로스쿨 입문시험 치더니 제가 엄청난 점수가 나왔거든요.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교과서가 없는 시험이에요. 교재가 없는 시험이에요. 과목이 2가지인데, 하나는 언어의 이해, 하나는 논리 추론. 이 2가지. 애가 문자 와서 하더라고.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좋은 어린이 책을 읽은 것, 언어 이해 과목이 도움이 되죠. 논리 추론은 아빠하고 매일 수학 공부를 한 것. 이 2가지 때문에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 카드라고, 지입으로. 생기는 안격하는 놈이. 아빠 때문에 자기는 죽을 뻔했어 하고 뭐 고생 많이 했어. 이번에 딱 그걸 쳐보더니 이거는요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그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 장차 우리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지 이걸 정말 잘 판단하시라는 거죠. 당장 옆에 내가 옆집 옆에 내가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건지. 시간이 없어요. 다 생략하고.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연구소 검색해 오시면 잠수의 영어공부법, 수학공부법 이거 한 학기씩 상세하게 한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 이 강의도 지금 뒤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카페 올려놓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오늘 제가 시간의 제한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학 교과서 보면요, 각 단원마다 제일 마지막에 뭐 나오는 줄 알아요?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가 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핀란드인가? 핀란드의 유명한 수학교육학자 그 폴리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모든 세계에 있는 전 수학자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 이렇게 시키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4단계 전략이라고 하죠. 이걸 폴리아의 4단계 전략이라고 해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 수학교과서에 초등 수학교과서에 맨 마지막에 보면 단원 끝날 때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항상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 폴리아 교수에 따르면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문제를 분석해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A의 값인지 A 플러스 B의 값인지 이렇게 나오죠. 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는지 이걸 찾는 거죠. 이걸 찾는 작업을 문제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교과서에 제일 그 문제 해결 단어를 보면 항상 첫 번째 질문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뭐겠어요, 그럼? 주어진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게 문제 분석이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이걸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해요. 문제 해결 전략은 모두 8가지가 있어요. 보통 말은 식시험밖에 모르죠. 식시험은 하나의 전략이죠. 어떤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문제는 표를 그려야 돼요. 어떤 문제는 추측해야 돼요. 나이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는 추측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지 알아봅시다 하면 50 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5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올리기도 하고 51을 넣기도 하고 49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 해결 전략이 8가지가 있거든요. 전략을 세웠으면 그 다음 풀이를 실행하는 거죠. 이게 보통 풀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노가다를 했는지 검토해야 되죠. 어떤 애는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한 문제 아니라고 한 시간이 다 지나갔어. 이건 노가다는 거죠. 좀 더 창의적인 직관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죠. 이런 과정을 늘 공부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저학년 때는 아직 안 해도 되지만 저학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교구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놀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고학년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학년 꼬마들부터 데리고 이제 제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감시하는 거죠, 엄마 대신. 왜 엄마들이 뚜껑이 많이 열리니까. 저는 애들 보고 생각해봐라 해요. 저한테 물으면 교과서에 물어봐라 해요. 교과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꾸 내한테 묻는다니까. 애들 교과서를 안 읽어요. 그럼 교과서 다시 읽어봐 하고.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자기들이 뭔가 이해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들을 제가 찍어왔어요. 교과서를. 자, 뭐예요?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이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읽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딱 정식화해서 말해야 돼요. 어머니 한번 말해보세요.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애들은 그러면 막 장황하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짧게 딱 정확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모 해놨잖아요. 빠른 걸로.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느 분이 더 큰 분수
구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분수죠. 두 수 중에 더 큰 분수. 그러니까 더 큰 분수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수학을 정말 잘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황량하게 많이 압축해도 어느 분수가 더 큰지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딱 정식화해서 구하려고 하는 걸 더 큰 분수 이렇게. 주어진 조건은 지금 파란색 해놨죠.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표시도 하고 띄어읽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것, 주어진 조건, 풀이 실행, 검토 완성. 현실에서 이렇게 진행되죠. 아까 말한 해결 전략에는 8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8가지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문제집이 뭔가 하면 시중에 가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요즘은 일반 학원에서도 이거 많이 해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잠수내 아니면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잠수내 어떤 분이 소개해주고 알았어요. 시내 서점 가서 샀는데, 근데 이건 난이도가 높아요. 문제는. 교과 과정과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한 학년의 수학 과정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수학적으로 뛰어난 애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교재예요. 집집마다 이거 하다 또 곡소리 난다니까. 겁도 없이 막 덤벼들어. 이건요, 교과서를 1단계로 본다면 이건요, 문제 길잡이는 원리편은 3단계, 심화편은 4단계 수준이에요. 문제 길잡이를 정답률이 한 85% 정도 이상 나온다면 교육청인계교육원에 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문제 되는데 실제로 이 교재를 해가지고 정답률이 한 87%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영재교육법이 생겨가지고 중학교,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영재를 뽑는데 각 교육청들 60명씩 뽑죠. 우리 아이 때 20명 뽑았어요. 그때 15,000명의 같은 학년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에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통과됐거든요. 시간이 없네요. 왜 이런 훈련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몇 분이에요? 38분. 왜 이런 훈련을 하는가 하면요. 나중에 시간 제한이 있는 수능 같은 거 쳐야 되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생각하는 걸 길러야 되죠. 그래서 초등 고학년쯤 가면 이제 이런 훈련을 해서 이걸 몸에 배게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절차 기억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기억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시간 길이, 그 기억의 길이에 따라서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나뉘지만, 기억하는 패턴에 따라서는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절차 기억, 이렇게 3가지 기억이 있어요. 일화 기억,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거죠. 어릴 때 내가 어땠다 이런 거. 의미 기억, 이건 단어의 의미나 뭐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기 이쁜 아가씨 사진 가지고 왔잖아요. 자전거 타기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딱 타면 균형을 잡고 가죠. 이게 절차 기억이에요. 타자를 좀 치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자판에 딱 얹으면 저 손가락이 자기 위치로 가죠. 이게 절차 기억이죠. 운전을 할 때도 그렇죠. 프로세스가 내 몸에 익어 있어서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도 앞차 안 박아. 먼 산발다 박지만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악셀레이터에서 발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뒤에서 빵빵거리는 일이 있어도 앞차 박지는 않는다니까. 이게 절차 기억화되어 있어요. 자,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도 우리 아이에게 절차 기억화돼요. 이 훈련을 사실 해야 되죠. 생각하는 힘을 계속 기르는 훈련이죠. 자,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 잡고 잘 수학 공부를 하려면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우선 이거 7차 교육과정 편찬 위원장 하셨던 배종수 교수가 쓴 생명을 살리는 수학. 그리고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이건 엄마도 꼭 알아야 할 똑똑한 수학 공부. 이건 지금 제가 3권의 책을 보냈는데 한 권은 교과서를 만든 분, 한 권은 학부모, 잠수내는 학부모들 쓴 거예요. 하나는 사교육 종사자. 3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무엇이 있어요. 이건 CMS라는 유명한 그 사교육 창업자가 쓴 책인데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니까 다음 카페 대부분에서 검색해 오셔서 들어오시면 다른 강의도 있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카페 게시판에서 질문하거나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제 다른 강의를 궁금하시면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우리 연구소에서 공개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데, 예, 하여튼, 작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좋게 보셔가지고, 올해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부른 사람 부르지 마라. 근데 여기 선생님이 딱 소신 써가지고 또 불러주셔서, 공인들 만나게 됐습니다. 영어나 뭐 체육이나 다른 부분에 그 궁금하신 부분들은 연구소 카페도 오셔서 혹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명함이 필요하신 분 오시면 제가 명함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